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8도에서 12도로 어제보다 공기가 온화했는데요. 한낮에 25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며 대기도 청정한데요. 하지만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가끔 황사비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진 않겠지만 되도록 비를 맞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주말까지 비가 오락가락 내릴 것으로 보여 나들이 계획 세우신다면 기상정보 잘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큰 꽃샘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 갖고요. 횡성군립도서관이 도서관의 날을 맞아 꿈을 키우는 씨앗, 도서관의 묻다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ADHD로 인해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주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4월 17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도내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조력인 제도가 도입됩니다. 강원자치도 의회는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찬성 의원이 발의한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장애 학생이나 경계선 지능 학생이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 조사될 경우 학교폭력 조사와 상담, 심의 과정에서 조력인을 참여시켜 진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동을 걸었습니다. 횡성문화관광재단과 국립횡성숲체원, 횡성군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는 어제 지역관광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에서 이들 기관들은 강원 방문의 해 연계 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지역 살림 농촌 문화행사 공동 개최 협력과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 또 지역 연계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개발 협력,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한 협력 등을 약속했습니다. 영월문화관광재단이 다음 달 6일까지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 학생 25명을 선발해 어린이 영어 뮤지컬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수업은 11월까지 총 25회 과정으로 단순한 영어 교육을 넘어 노래와 연기, 춤을 결합한 뮤지컬 형식으로 자기 표현력과 창의력, 영어 사용 능력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또 한글과 영어 대본을 함께 학습하고 군무와 대사, 장면 연습 등을 제공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상지대학교 최혁진 연구교수와 함께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주셨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구 증가 속도가 둔화가 되고요. 생산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서 좀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예, 원주투데이가 보도를 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내 시군 단위로 장래 인구를 추계하였는데요. 네. 결과가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아마 많은 시민들은 20년 뒤면 원주시 인구가 한 50만 원 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예. 통계 결과는 추계 결과는 20년간 약 18,000명 정도 증가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연평균 890명가량이 증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인구 추계라고 하는 것은 현재 수준의 출생, 사망, 인구 이동이 이렇게 계속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인구가 어떻게 변화될지 예측한 결과를 말합니다.
네. 강원특별자치도는 2022년 인구 총조사를 좀 기초로 해서요. 최근 시군별 인구 변동 요인 추이를 좀 반영해서 예측을 해보았는데요. 향후 20년간 시군별 장래 인구를 이렇게 전망을 한 것입니다. 결과를 보게 되면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는 22년 대비해서 2042년에 20년 뒤죠. 인구가 증가하는 곳은 원주, 횡성, 양양, 인제 등 9곳에 불과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나마도 이제 원주시는 인구가 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현재 2022년 기준 36만 명에서 2027년이 되면 이제 36만 8천 명 정도, 20년 뒤인 2042년에는 37만 8천 명 정도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가까운 횡성구는 한 5천 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제 문제는 좀 내용적인 부분입니다. 인구는 전체적으로 증가를 한다라고 하지만 생산 연령 인구 구성이 굉장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2년에 71.4% 정도 수준인데요. 2042년에는 절반밖에 안 되는 55.2% 수준이 되고요. 무려 16% 이상이 감소하는 겁니다. 네. 유소년 인구 0에서 14세를 우리가 유소년 인구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유소년 인구 구성비도 12.3에서 9.3%로 감소한다라고 하니까요. 결국 유소년 인구 감소라고 하는 것은 생산 연령 인구 감소로 이어지겠지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고요. 반면에 복지 서비스 혜택이 필요한 65세 이상 고령 인구 구성 비율은 16%에서 35%로 무려 19% 이상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추세라면 전체적으로 원주시의 생산성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요? 예, 일단은 그 노인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이제 총 부양비가 급격히 증가하겠죠. 네네. 그러면 사회복지 비용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담은 또 경제 분야에 대한 투자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경기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문제 해결을 위한 맞는 키는 이제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부터 다양하고 전략적이고 아주 통합적인 접근을 좀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네. 사실 뭐 사람의 일이라는 게 당장 목전에 닥치지 않으면 미리 대비하는 경우가 종종 없습니다. 네, 그러나 그렇죠. 어쨌든 예측치가 아주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내겠다라고 하는 지금 그런 생각으로 지금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에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는 이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우선은 생산인구 감소를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제 원주시의 부가가치 창출이 계속 이어지고 경제가 활성화될 테니까요. 네. 우선 청년 세대 영입을 위한 좀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청년들이 선호하는 분야는 혁신산업 분야인데요. 뭐 디지털 바이오 영역이라든가 AI, 문화예술 창작 분야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청년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갈 필요가 있고요. 네. 또 이 분야에 창업하기 좋은 산업 환경을 좀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분야는 되게 수도권에 많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나 맞아요. 원주는 교통망이 굉장히 좋아졌고 여러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청년 창업인들이 저비용으로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런 걸 통해서 청년들을 좀 많이 유입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이런 신산업 관련 개발을 하게 되거나 또 투자를 하게 될 때 원주시가 좀 전략적으로 좀 참여해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일정 부분을 원주시가 좀 회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조성된 재원을 사회보장,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에 좀 재투자하면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이제 고령자들 중에도 최근에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있는데요. 전문성을 지닌 고령자들의 재능 기부와 사회 참여를 좀 활발히 하는 그런 새로운 일기회를 좀 많이 만들고요. 그로 인해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전문직 수도권의 퇴직자들이 원주를 제2인생의 도시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의료 바이오 산업이 우리가 인프라가 어느 정도 있는데 이거를 뭐 최고 수준으로 좀 키워내면요. 아마 수준 높은 의료 돌봄이 가능하겠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퇴 세대 유입이라든가 또 돌봄 분야의 일자리는 좀 젊은 세대가 진입할 수 있는 곳인데요. 돌봄 분야의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하게 되면 청년들의 일기회도 많아져서 인구 구성이 좀 균형감이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위기를 기회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경우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어렵죠. 위기를 기회가 되게끔 미리미리 준비하고 전략적인 그런 노력들을 하는 곳들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거여서요. 원주시가 좀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원주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 원주시가 잘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균형 있는 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실현이 된다면 우리 청년분들도 어르신분들도 참 행복한 그런 네.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영월군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조직 간 연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요? 예. 프레시안 뉴스가 보도를 해서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살펴봤습니다. 네네. 영월군이 지난 3월 31일에 영월 우체국과 온동네 안부살림 우편 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네. 안부살림이라면 뭔가 궁금증이 지금 돋지 예, 않으세요? 예. 그래서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본격적인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우편 배달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회원분들은 거의 모든 가정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게 그렇죠.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를 통해서 사회적 고립가구와 취약계층의 일상을 좀 살피고요.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신속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좋은데요? 예. 괜찮지 않습니까? 예, 예.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네. 본 사업을 위해서 영월군은 국비 2천만 원을 포함해서 모두 6천만 원의 사업비를 이미 확보를 했고요. 영월 우체국은 일상적인 우편 배달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하고 이상 상황이 감지될 때 즉시 군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답니다. 그 영월군과 영월군 우체국은 이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해서 지역 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력이 이런 유기적인 협력 체계로 굉장히 확대될 것이라고 저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집배원분들의 약간 업무 부담이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편물을 그냥 전해주고 오시면 되는데 안부까지 아무래도. 물어야 되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제 서로 간의 강점과 자원을 좀 공유해서 더 좋은 변화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은 통상은 이제 민간 영역에서는 이런 거를 공유경제라고 이야기하고 예. 융합형 혁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매우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무실이 있는데 우리는 하루에 6시간을 쓴다고 쳐요. 그러면 네. 18시간은 비어있게 되겠죠. 그쵸. 그 18시간을 또 10몇 시간을 필요로 하는 단체가 시간을 나누어서 쓰게 되면 활용하면. 비용이 굉장히 줄면서도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네. 효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유경제라고 네, 할 수 네.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영월군과 우체국이 지금 그런 협력들을 시작을 한 건데 통상 민간에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민간의 경우에는 이익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가끔 이해 충돌로 가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 임대료 부담의 부담률이 적절치 않다라든가 싸움이 날 수도 있고요. 반면에 공공에서는 이런 시도가 뭐 우리 부처 간 칸막이라든가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일상적으로 쉽진 않지만 공공이 하게 되면 훨씬 효과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공공은 이해 충돌을 방지할 수 있고 규정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영월군 사례가 그런 전형적인 혁신 모델로 좀 부각이 되고 또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기대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지역의 뭐 복지 문제나 이런 여러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데 공공조직들이 인력과 예산을 탓하면서 이 문제 대응력이 우리가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영월군에서 하는 것처럼 기존에 있는 자원들을 결합해서도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 있고요. 또 이런 걸 통해서 성공 사례가 나오면 중앙부처로부터 더 많은 재정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산과 인력 운영을 잘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자원을 공유해서 혁신을 만들고 그걸 기회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면 영월군의 복지가 아마 전국적인 모델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영월군과 우체국의 이번 그 융합 혁신을 정말 많이 응원하고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자 합니다. 네. 안부살핌 우편 서비스. 일석이조네요. 정말. 예, 일석이조입니다. 네, 보상만 그 추가 업무에 대해서 잘 이뤄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유 경제도 많이 더 활성화되고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상지대학교 최혁진 연구교수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7분 앞두고 있습니다. 횡성 군립도서관이 도서관의 날을 맞아서 그리고 도서관 주간 행사를 기념해서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2일 도서관의 날을 맞아서 곳곳에서 문화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횡성 군립도서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도서관의 날은 2021년 도서관법 개정으로 도서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한 날인데요. 횡성 군립도서관은 2023년 첫 번째 도서관의 날을 기념했고요. 올해 세 번째 도서관의 날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네. 올해는 꿈을 키우는 씨앗, 도서관의 묻다를 슬로건으로 개최됐는데요.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는 씨앗을 도서관에서 심고 가꾸는 공간임을 묻다라는 단어의 이중적인 의미를 담아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됐는데요.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그림책 음악 놀이터 공연에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네. 공연장에는 유아와 함께 방문한 가족들이 많았는데요. 이번 공연은 그림책을 함께 감상해보고 그림책 내용에 어울리는 음악 공연을 통해 유아들이 그림책에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최됐다고 합니다. 이번 공연에 참석한 국민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손녀가 책 보는 걸 좋아해서 도서관에 자주 데리고 오는데 도서관 주간 행사에 그림책 음악 놀이터 공연을 한다고 해서 오늘 데리고 왔어요. 손녀와 함께 그림책을 감상해보고 그림책 내용에 어울리는 음악도 같이 불러봤는데 손녀가 재밌어 하더라고요. 참석한 가족들이 하나가 돼서 악기도 같이 연주해보고 좋았어요. 앞으로 남은 행사도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그림책 음악놀이터 공연 외에 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을까요? 네, 지난 14일에는 유명 개그맨에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고명환 씨를 초대해서 나는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는가를 주제로 강연이 열렸고요. 지난 16일엔 그림책을 읽고 우리 가족 떡 만들기 체험이 진행됐습니다. 내일은 마음을 들여다보고 담아보는 그림책 큐브 만들기를 만나볼 수 있고요. 오는 21일엔 강림 치악산 작은 도서관에서 강림사와 태종 그리고 원천석이라는 주제 강연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 도서 대출 이벤트도 있는데요. 횡성군 관내 10개소 도서관에서 도서관 주간 기간 중 도서를 대출하면 스탬프를 받을 수 있는데요. 네. 대출 스탬프 개수에 따라서 선물을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한 개의 스탬프를 받아도 선물을 드린다고 하니까 오늘 내일이라도 참여하셔서 책도 읽고 선물도 받아가는 즐거운 시간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행사 외에도 횡성군립도서관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강연, 체험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예. 마지막으로 횡성군립도서관 엄경미 사서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도서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그로부터 1주간을 도서관 주간으로 정하여 올해는 꿈을 키우는 씨앗 도서관의 묻다를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특색 있는 독서문화 행사입니다. 횡성군립도서관에서 마련한 도서관의 날 도서관 주간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슴이 따뜻해지고 감성이 깊어지는 좋은 책들과의 만남도 자주 찾아주시고 동네 사랑방처럼 가까운 도서관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립도서관은 이용자분들과 함께 깊어지고 넓어지며 열심히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네, 횡성 군립도서관에서 도서관의 날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 중인데 이번 행사를 통해서 책을 가까이 하고 또 자연스럽게 독서에 흥미를 갖게 되면 좋겠고요. 일상생활과 가까이 있는 도서관을 더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ADHD로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주 관내 초등학생 고학년을 대상으로 사회성 향상을 위해 사회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있다는데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위센터 한송희 팀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회기술 훈련 프로그램은 이제 기존에 미국에서 개발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진행을 하게 됐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기술 훈련 프로그램은 처음에는 미국에서 ADHD 아동과 그리고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을 위해서 개발된 구조화된 훈련 프로그램인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초반부터 교육청이나 병원 그리고 정신건강 관련된 기관을 중심으로 점차 도입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특히 ADHD로 치료를 받고 있는 초등학생 아동을 대상으로 자기 이해하기 그리고 타인 이해하기, 대화 기술, 친구 사귀기 이런 것처럼 실제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사회적 기술을 학습하고 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ADHD 아동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시각적인 자료나 역할극이나 게임같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참여도나 몰입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위센터에서 진행하는 사회기술 훈련 프로그램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만 들어도 기대가 되는데 그럼 올해 참여 대상은 어떻게 되고 또 몇 회에 걸쳐 진행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실까요? 네. 저희가 매년 이제 상반기하고 하반기 이렇게 두 번의 프로그램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 이제 5월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8월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ADHD로 진단을 받은 학생들 중에 또래 관계에서 반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 총 6명을 모아서 그룹으로 이제 진행하게 되고요. 이미 이제 5월달 거는 학교에서 안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QR코드를 통해서 학부모님께서 직접 신청을 하시면 저희 센터의 담당자가 프로그램 적합성을 확인을 하고 최종적인 참여 안내를 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총 6회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매주 한 번씩 한 회기당 50분에서 1시간 정도 진행이 됩니다. 6명을 모아서 하는 거면 소그룹이기 때문에 이제 한 명 한 명의 학생을 잘 세심하게 봐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ADHD 진단을 받은 학생이라면 특성에 따라 여러 어려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ADHD의 주된 어려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 말씀해 주신 사회기술 훈련 프로그램이 특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알려주실까요? 네, ADHD 아동들은 크게 이제 주의 집중이 어렵고 그리고 충동 조절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고요. 산만한 이런 과잉 행동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 때문에 또래 관계에서 어떤 오해를 받거나 그리고 반복적인 갈등 상황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친구들이 예를 들면 친구가 하는 말 도중에 말을 끊거나 아니면 반복적인 갈등 상황을 경험하고 자기가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때 그거를 참지 못하고 감정이 막 폭발하는 이런 행동을 자주 보이게 됩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기의 감정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더 잘 인식하고 그리고 감정을 어떻게 하면 적절히 표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친사회적으로 행동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친구들한테 다가갈 때 어떤 말을 하면서 다가가면 좋을지 그리고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할 때 아이 메시지로 이제 전달하는 기법 이런 것들을 이제 시나리오와 역할극을 통해 훈련하고 있습니다. 즉흥적인 반응을 조절하고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아이 메시지가 이제 나 전달법으로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훈련을 시켜주는 거죠. 네. 네. 사회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다 보면 분명 더디지만 변화되는 부분을 느끼는 지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어떤 부분일까요? 네. 사회기술 훈련은 단기간에 어떤 눈에 띄는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아이들 내면에서 조금씩 일어나는 자기 감정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관계 변화에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처음에는 아이들이 장난도 많이 치고 규칙도 잘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많았지만 회기를 거듭할수록 점차 이제 집단의 규칙도 익히고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아이들끼리 이제 자기가 학교에서 자주 혼나거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던 경험들을 얘기하면서 서로 이제 자기 이야기들을 공감을 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생겨났다는 점입니다. 네. 처음에는 아이들이 나만 이런가 하는 그런 불안감이 컸는데 얘기 나누면서 나도 그래, 나도 힘들었어 이렇게 말해주는 친구들을 보면서 아이들 표정도 좀 태도도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네, 이런 점이 프로그램에서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하고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런 이제 관계 회복 그리고 정서적인 지지가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큰 변화를 이뤄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끝으로 짧게 청해 듣겠습니다. 네. 이제 가장 크게 기대하는 효과는 아이들이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같이 익히는 건데요. 네. 이제 이 사회기술은 단지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자기와 그리고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반을 잘 다져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궁극적으로는 또래 관계 속에서 나도 괜찮은 친구다라는 자기 효능감을 회복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위센터 한송희 팀장과 이야기 나눴고요. 4월 17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조언제 구성 정유리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